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이용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산재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의 실효성에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처벌에 방점을 둔 법이다 보니까 기업들로서는 면피용 증거 서류 만들기에 집중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핵심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책임자인 기업 총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노동계에서는 법 적용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노동 현장의 변화들 그리고 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관식입니다. 네,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먼저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산단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1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학공장 열 교환기 기밀 시험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아주 큰 사고였는데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최 지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의 사고는 오전 9시 반경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약 한 10시 반, 그러니까 1시간쯤 경과했을 때죠. 사고 난 곳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기밀 테스트 중이었고 이 기밀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열교환기 내부를 완전히 다 청소를 해요. 클리닝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이물질이 없게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수리할 곳은 수리를 하고 그런 다음 이 커버를 결속을 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너트와 볼트로 이 압이 새지 않게 체결을 한 후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최소의 인원만 거기에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나 모르니까. 예, 그렇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상했던 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명이나 죽고 4명이 부상당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압력이 이게 수압 테스트가 아니라 에어를 집어넣어서 하는 기압 테스트를 한 거고 이게 10kg쯤에서 한번 멈췄고 다시 압을 올리는 과정에 17kg에 도달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폭발이 된 거죠. 내부 폭발이 된 거고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에 이 결속되어 있었던 그 플로팅 커버라고 하는데 이게 약 한 1톤 정도 무게가 돼요. 이게 폭발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탈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을 치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사고 수습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접근도 그 이전의 사고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현장의 접근을 굉장히 많이 막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했고 현장 접근도 용이했고 브리핑도 그 12시 되기 전에 2번의 브리핑을 한 거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사고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그 유가족들은 전체 이제 합의 회사하고 합의는 마쳤고 그리고 장례 절차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예, 한 가지 그 특이한 사항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현장 앞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분향소를 여러 정치인들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다녀갈 때마다 회사의 대표가 없으면 당시에 이제 그 공장의 최고 임원이 앞에 나와서 직접 허리를 숙이고 이게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중대재해법이었다 보니까 또 그렇죠. 중대재해법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은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참 올해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까 나름 기대가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올해만 해도 이 노동 현장에서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추락 사고 있었고요,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있었고요, 판교 신축공사 승강기 추락 사고 있었고요, 여천 NCC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솔 페이퍼텍 차량 전복 사고 있었고요. 계속 있습니다. 고성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추락 사고 있었고 쌍용 CNE 추락 사고 있었고 제주대 기숙사 철거 현장 사고 있었고
열거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아직 네. 3월이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궁극적으로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많이들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올해 2월까지만 전체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77명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로 한 달 동안에 42명이 사망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산재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 6년 동안에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사망한 그 사상자가 전체 226명이에요. 그 중에 99명이 사망자고 여수 산단에서도 작년 한 해에만 6명이 산재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다음에 조치가 이어져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2인 1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작업을 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2인이 작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아서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그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은 2인 1조를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비용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인력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후속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과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2인 1조로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위험한 일 같은 경우에 요즘 거의 외주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외주화의 맹점은 뭐냐면 딱 그 공정에 대한 이해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비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완벽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위험에 외주화하는 것을 막고 전체 작업 공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투여될 수 있도록 정규직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실제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국가가 이 지도 권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노후화된 것, 그리고 인력과 예산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점, 위험의 외주화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송하지 변호사께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오면서 쭉 했던 게 중대재해법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됐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법안 제정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인지? 예, 우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도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우선 이 시행되기 전부터 뭐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 사고라든지 뭐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뭐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뭐 이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꾸준히 발생을 해왔고, 또 가습기 살균제해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같은 이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도 꾸준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중대 산업재해라든지 중대 시민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을 해서 이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예, 처벌의 규정은 어떻게 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처벌 규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이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되고, 또 눈여겨볼 것은 그 양벌 규정이 있어서 법인도 별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더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총수에 대한 처벌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유사한 법이 있는데 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엔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유사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 다른지 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라든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그 주요 그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중대재해를 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든지 뭐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중대재해로 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이번에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뭐 제조물의 결함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결함 이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이걸 좀 특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처벌 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좀 다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소장이라든지 공장장이라든지 실제 사고가 발생한 곳에 이 안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주요 좀 특이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으로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징역 45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정도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다른 점은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서 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손해액의 5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됐다. 이게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중대재해법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지부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제정이 안 돼가지고 국회 도매 프로젝트 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빨리 제정해달라. 그래서 예. 우여곡절 끝에 연초에 됐어요. 그런데 사고가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기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지금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정된 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기업이 빠졌어요. 기업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계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이 법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올 설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전체 5일이었는데요. 여수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1월 27일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월 그 첫째 주까지 그 설 지나고 첫째 주 월요일 날 출근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 중에 보면 4일이라고 하는 평일이 있어요. 이 평일 동안에 일을 안 시킵니다. 대신 휴업수당을 주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일을 시켜야 돈을 주는데 일부러 일을 안 시키고 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1호 기업이 되기 싫다.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면 1호 기업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니까 차라리 그때 공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기대보다 기업인들의 준비가 더 철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2인 1조 작업을 하는 곳에는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요. 이 작업 허가서를 한 명이 한 개를 가지고 작업을 현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3장 내지 5장을 들고 다니면서 안전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원하는 기대하는 것은 한 현장을 한 사람이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법 제정이 늦어지고 기업이 이름에서 빠진 것은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게 너무 과도한 처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예방이 중요하지 처벌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원청의 책임, 그다음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법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기업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측에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라든지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주요 골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형사처벌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문제다. 왜 처벌을 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기업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표이사나 뭐 안전관리 책임자, 뭐 오너 이런 몇몇 사람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반발이기도 하고 또 현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무들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행된 법에서. 근데 처벌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 측에서는 이 구체적인 의무는 그러니까 의무는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의무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뭐 고용노동부, 뭐 중소기업 벤처부, 환경부 이런 그 각 부처에서도 각자 해설서를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제각각인 경우들도 있고 명확한 기준들도 지금 제시되지 않아서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에는 이미 당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뭐 3년 뒤에는 50인 미만에도 결국 적용이 될 건데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사실 최근에 더 극도로 좀 안 좋아진 사정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건 의무가 굉장히 좀 강화됐다. 근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강력하게 법이 세진 거 아니냐 이런 뭐 입장들도 있고 이 결국에는 법에 규정된 조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사실상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기업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부장님 그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장 자격으로서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실제 법 제정이 되고 시행된 난 이후에 이해가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업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니면 뭐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입장을 이해한다 내지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중대재해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벌금 내는 벌금보다 이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벌금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신이 뭐 구속되거나 내지는 이제 징역형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사고가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희가 요구하는 입장은 이게 뭐 과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이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생명 문제를 이윤 문제로 등치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우선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기업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는 것을 이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정은 알겠으나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사고가 영세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이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은 3년 후에 시작이 된다고 앞서 송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50억 미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전남만 보더라도 전체 기업 수의 90%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남에서 사고가 났을 때 90%의 사업장은 3년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열악하죠.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 유예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는 전면 재검토되어져야 된다. 한편으로는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어떤 이런 방편을 써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돈이 없으니까 내지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건설업에서 50억 미만이라고 하는 이 기준도 굉장히 보면 빠져나가기 딱 좋은 법이다, 이렇게 제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기도 제한이 없어야죠. 그렇지만 이 전에 그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을 보면 퇴직공제 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00억이 넘는 공사에서 하루 일할 때 6,500원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회사에서. 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업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백억짜리 공사를 다 쪼개요. 그래서 100억 미만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적립을 안 해도 되죠. 1인당 하루에 6,500원씩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건설업에서 50억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정해두면 쪼갤 수 있죠. 공사를. 공사를 쪼개서 3년 유예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하도급을 받을 때 원도급이 60억이고 하도급이 30억이라고 하면 원도급은 적용 대상이고 하도급은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도 있는 거죠. 이번 여천 NCC 사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 노동자도 한 분 돌아가셨고 하도급 소속의 전문 기술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이랬을 때 만약에 그 기준이라고 하면 달리 적용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앞서 그런 이제 50인 미만 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계에서 반발이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뭐 제 입장은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이 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기업계의 반발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이고, 그러니까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출 시간을 이제 준 것이고, 그러면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주요 내용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청을 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청이 이 하청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그래서 이 정부나 이제 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도 원청 업체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공백이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그러면은 그 앞서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 지원이라는 게 사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안전제도에 대한 뭐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5인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인원 채용에 대한 돈을 줘야 된다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실제로 이 모든 현장에서 핵심은 재정과 인력이잖아요. 예. 뭐 재정만 충분하다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안전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 적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유예한 것의 조치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기업이 이 자율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유를 권하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죠. 열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먼저 지원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여를 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실제로 이 열악한 재정에 처해 있는 중소사업장들이 안전 장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꾸준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쭉 이어지다 보면은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집중하게 되니까 기업들은 안전 대책을 공고하게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가서 처벌을 안 받을까 여기에 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입장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전에 이 산업재해가 났을 때 이게 예를 들면 처벌이 원청에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제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이 산재의
처벌들을 보면 결국은 모든 책임들은 하청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원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내지는 일부의 벌금형 정도로 이제 그쳤던 거죠. 뭐 구의역 균군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 모든 사고들에서 원청은 모든 책임들에서 비껴나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작업 지시도 다 합니다. 사인도 원청이 다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처벌은 밑에 있는 하청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원청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하게 기업살인법이 있어요. 예. 이 기업살인법을 200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 2년 후에 실제로 산재 사망 건수가 50%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기업에 대한 처벌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실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그 영국의 법 이야기죠. 변호사님 보시기에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 대책보다는 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일선 현장들을 보면 기업들이 경영진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CSO, 그러니까 최고 안전 책임자를 신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분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안전 담당 책임자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총수라든지 오너 이런 사람들이 이미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이 지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CSO에게 몰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CSO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인사 예산권을 부여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C자가 붙은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뭘 지운다라고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라든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데, 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바지 대표이사 이런 걸 세워놓고 실제로 오너는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처벌받을 사람을 따로 세워놓으면서 이렇게 피하려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한 단계는 올라갔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하네 이렇게 보십니까? 예, 한편으로는 뭐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빠지면서 그런 방도가 생긴 거죠. 원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지 대표라든지 어떤 권한을 줘서 벌을 대신 받게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못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계의 이 반대 저항에 부딪혀서 이 부분이 후퇴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예요. 네. 그룹 총수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긴 거고, 그 구멍에다가 대리인들을 놓을 수 있도록 법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어쨌든 대리인은 대리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어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총수가 처벌을 피해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몰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는 사고 현장 전반에 대한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뭐 안전 작업을 위해서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내지는 이 뭐 테스트를 할 때 멀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안전 매뉴얼을 지켰는지, 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종사자들, 특히 이제 뭐 노동조합이 이런 거는 개선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의견을 들었는지, 이후로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과 함께 또 하청업체를 선정을 할 때 적정한 업체를 정했는지, 낙찰가는 적당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좀 뭐 기업들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내지는 뭐 기준이 불명확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들을 경영 책임자가 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들이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 봤을 예, 때도. 현실적으로 예. 봤습니다. 송 변호사님 물론 이제 경제단체 대변인 자격으로 모신 것은 아니긴 한데 이런 일각의 우려는 제가 너무 기업을 나쁘게만 보는 것처럼 한 질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 방금 하신 질문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들이 이제 형사처벌이 아무래도 강화되다 보니까 좀 더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와서 노동자들이 뭐 불리하게 된 것은 없느냐, 뭐 이런 게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뭐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되니까 기업들이 채용 단계에서부터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이게 결국 그 좀 좋은 일이 아닌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 측에서는 지금 혹여나 근무 중에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질병으로 이 노동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업 연관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흔한 그 성인성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병이 뭐 발견이 되면 뭐 저기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회사들도 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 검사를 더 잘 해줄게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아예 걸러버리려고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기업들 입장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더라도 이 과태료나 벌금 정도로 끝나니까 이 나중에 괜히 뽑았다가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 사고로 사망했을 때 차라리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채용 시장도 좀 그렇게 좀 더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들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이 법 해설서를 보면요. 벌칙 해설서를 보면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뭐 출퇴근을 할 때 통근버스 사고 등 이런 것들도 중대재해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질병의 범주가 해석에 따라서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때문에 오판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법의 맹점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야지 어떤 부분은 처벌되고 어떤 부분은 처벌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칙대로라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든지 만성 질환으로 뭐 사망을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사실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 부장님은 자의적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 전통적인 그 후진국형 산재 사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추락했다든지 끼었다든지 막 뭐 폭발을 했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거는 아주 전통적이고 후진적인 이런 산재 사고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뭐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내지는 과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고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출퇴근 시에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도 사실은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는 이건 산재 적용을 안 됐죠. 그래서 모든 산재가 다 중대재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는 저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택배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택배 노동자들이 작년 말까지 해갖고 전체 22명이 과로사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중대재해로 볼 거냐, 아닐 것이냐에 이제 판단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중대재해로
보고 이 법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수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업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당일 배송을 금한다든지 내지는 분류 인력을 따로 이제 채용한다든지 내지는 뭐 2, 3회 하루에 2번, 3번 배송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기업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하도록 이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법 적용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이 법 해석에 대한 의견은 달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중대재해법 법망을 더 촘촘히 해야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촘촘할수록 빠져나갈 구멍은 어떻게든 만드니까 조금 느슨하게 두루뭉술하게 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규정은 처음에 이제 이 법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시행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제 뭐 법 쪽에서는 이게 조항이 좀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노동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중대재해가 좀 광범위하게 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시행령에 있어서는 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그룹 애초에 법 취지대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결론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시행령은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송 변호사님 보시면은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입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고 예.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뭐 좀 소개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최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누구나 1호가 되기 싫은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 자체도 굉장히 불명예스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호로 내가 처벌을 받았다. 영원히 이렇게 기억에 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명예고 아마 또 변론을 맡은 그 변호사 업계 변호사 자체도 아마 좀 불명예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적 요소가 많으니까 무죄 변론을 하면서 최소한 그 일환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헌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청을 하면, 그러니까 법원에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제도인데 이 아무래도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입법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형법은 일반 다른 법들하고 좀 다르게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 요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또 형량이 굉장히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데 어떻게 보면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징역 45년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굉장히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 없이 형벌 없다. 책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벌에는 또 근데 이제 법인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 의무를 경영 책임자에게 또 이렇게 부과시켜 놓고 경영 책임자의 잘못을 이유로 법인 사업주에게까지 이 벌금형으로 양벌을 한 것은 이 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아마 기소가 되거나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법의 원칙에 맞대보면 지부장님 법이 광범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좀 깊이 못 해본 문제라 예. 예.
광범위하다라는 게 일단 적용 범위가 다양하게 좀 포괄될 필요는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렇죠. 이게 중대재해니까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 사망을 해야 되고 얼마 이상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이걸 중대재해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적용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구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이 법 취지 자체가 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대상은 그 경영 책임자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로 유명한 산단이죠. 여수 산단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가산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산업 현장 안전재해 예방과 기토 제도 보완에 대해서 일단 송 변호사님께서 폼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지역이 산단이 있기 때문에 네. 산단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에 시행이 됐고 별도로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산단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현재 지금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그 법을 좀 보완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산단이 노후화됐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안전 의무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제화돼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도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전담, 산단 전담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 안에 규정이 돼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지부장님 산단특별법이 있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다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별법이잖아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노후산단 시설관리 안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진한 지 꽤나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좀 논의가 되지만 사실 이게 또 언제 사고나들지 모릅니다. 사고 났을 때 반짝하고 그 이후로 다시 사고 나면 다시 노후 산단 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후 시설에 대한 문제는 이 적정하게 교체하는 것 그리고 점검을 촘촘하게 하는 것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노후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2013년도에 대림 참사 이후로 여수산단 특별법이 많이 논의가 됐어요. 지금 여수의 정치권에서도 여수산단 특별법 다시 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좀 이게 진실성이 있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참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 대림 참사 대책위가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입법까지 했어요. 이 발의까지 했지만 제정은 못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수산단 특별법에 공동 발의를 했던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여수 국회의원들도 당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을 하시겠다는 분은 그 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고 물으면 이제 시작해야죠. 그럼 그 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이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면서 노동부가 수차례 강조했던 것이 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반영이 돼서 이행이 됐냐 안 됐냐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재해 조사 때부터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법제화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최근까지 일어났던 산재 사고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장과 함께했고요. 송하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시장 경제가 일단 선택이 됐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 제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텐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좋지만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